11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부터 앞으로 12주차까지는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영지도서 자격증 과정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경영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해볼 때 이 예상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요약 노트를 만들면 이게 사실은 그냥 본문을 공부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노트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낸 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 80%에서 90%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맥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의 포인트들에 대한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으면 한 80%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우리가 문정 대퇴구행 할 때 어때요? 문제 인식 다음에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구매 전 대안 평가죠. 그 대안 평가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보완적 평가 방법이 있고, 비보완적 평가 방법이 있고, 휴리스틱,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완적 평가 방식은 어떤 평가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보상될 수 있다. 즉, 평가 기준별 평가치에 가중 중요도를 두어 가지고요, 가중 평균하여 구한 점수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보완적 평가 방식은 평가 항목별로 중요도를 줘가지고 전체를 100으로 줘가지고요, 그것을 분할해서 가중치를 준 겁니다. 즉,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전부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전체가 나오는 거죠. 곱해가 더하면 이제 평균이 나오는데, 그 점수로 이제 그 어떤 대안을 최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적 평가 방법은 그렇고, 여기서 핵심은 평가 기준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보상되는 방식인데, 그 평가 기준별 중요도를 가중치를 주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고, 가중치를 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중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고, 그 가중치와 그 항목들을 곱한 것을 다 더하면은 가중평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보완적 방식, 평가 방식이 있는데, 이 비보완적 평가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해서 네 가지 방식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는 그 표를 작성을 하더라도 그 수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술로 기술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시험 문제 예상 답안, 모범 답안에다가 이렇게 모범 답안에다가 제가
노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본문에서 우리가 수업을 처음에 할 때 이해 단계에서 이 글자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그때는 제가 표로 해서 설명을 했고, 요번에는 이제 예상 시험 문제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는 이 글로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합 방식에 결합 방식이 있고요, 분리 방식이 있고, 사전 편찬식이 있고, 연속 재검 방식,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평가를 한다. 근데 결합 방식은 뭐냐면 각각 평가 기준별로 최소치를 정하고요, 그 모든 평가 기준에서 최저 기준을 넘는 그 최소치 그 기준만 넘으면 그 모든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최소치를 정하고 그것을 넘으면 다 선택하는 게 결합 방식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AND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한다 해서 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 방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AND가 아니고 OR입니다. OR, 공배수,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 방식, 최소치를 정하는 건 똑같은데 한 가지 평가 기준에서라도 최저 기준을 넘는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저도 헷갈렸네요. 자, 결합 방식은 AND 방식이 맞습니다. 즉 최소치를 정하고요, 그 최소치를 넘는 모든 평가 기준에서 최저 기준을 넘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최저치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AND 방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 방식은 최소치를 정하고요, 한 가지 평가 기준에서라도 최저 기준을 넘는 대안, 이게 이제 OR 방식입니다. OR. 그러니까 분리 방식은 이거 OR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논리 연산에서 OR로 보면 되고, 이건 AND입니다.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데 최저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합 방식은 많이 뽑히질 않는데 이 분리 방식은 대안평가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도 용기가 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하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 편찬 방식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대안을 선택한다. 이건 뭐냐면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중치가 가장 높은 데에서 높은 그 평가 기준 항목에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대안을 선택하는 게 사전 편찬 방식입니다. 우리 사전 이렇게 찾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찾아 들어가죠. 그 방식입니다. 사전 편찬 방식하고 대안의 그 평가 기준은 대안에서도 가장 중요 가중치를 높이 항목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사전 편찬 방식이다. 그 다음에
연속 제거 방식. 이거는 뭐냐면 이제 평가 기준에 수치를 주고요. 최저치가 있겠죠. 가장 중요도 가중치가 높은 평가 기준에서 최저 수준을 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즉 항목, 거기 가중치가 가장 높은 거죠. 거기서 평가 기준에서 최저 수준을 넘는 것이 2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2개 중에 그 차선책으로 가중치가 높은 항목에서 그 둘 중에 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속 제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해가 됐으니까 이걸 외워야 되겠죠. 결합 방식은 AND로 해서 최저치를 넘는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고, 분리 방식은 이 결합 방식은 또 제가 헷갈렸네. 결합 방식은 AND라는 건데 최소치를 정하고요. 그 최소치를 모두 만족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리 방식은 평가 최소치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을 하는 대안은 모두 선택하는 겁니다. 사전 편찬식은 가중치가 가장 높은 평가 항목에서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고요. 연속 제거 방식은 가중치가 이제 요건 최소치를 두고요. 각 항목별로 그 다음에 가장 가중치가 높은 평가 기준에서 최저 수준을 넘는 대안을 찾고요. 그런데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또 중요도가 높은 즉 가중치가 높은 이제 항목을 두 번째 가중치가 높은 항목을 선택해서 거기서 최저 수준을 넘는 대안을 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도 두 번째에서도 2개가 다 또 탈락 안 되고 됐다. 그러면 세 번째로 높은 가중치가 있는 항목에서 최저 수준에서 2개 중에 넘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때 하나라도 넘으면 그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연속 제거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전 편찬 방식은 가장 중요한 가중치가 높은 데서 그 중에서 점수가 높은 거. 연속 제거 방식은 중요도가 높은 평가 항목에서 최저 수준을 넘는 대안을, 그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 분리나 결합 방식이 전부 최저 수준을 넘는 그 방식이죠. 그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죠? 사전 편찬 방식과 결합이나 분리 방식을 다 감안한 게 연속 제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휴리스틱 방식. 이거는 그 소비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단순한 규칙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직관에 의해서 단순한 규칙으로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안 평가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처음에 크게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딱 적어주고, 그리고 1, 해가 보완적 방식이란 이렇게 적고, 2, 해가 비보완적 방식은 이렇게 결합 방식, 분리 방식, 사전 편찬 방식, 연속 제거 방식 해서 이렇게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3, 휴리스틱이란 해가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서 점수를 받는 거는
이겁니다.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가. 예, 평가 기준별로, 그 다음에 최소치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 모든 평가 기준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래서 최저 기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점수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또, 요것을, 한번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결합 방식이라는 거는, AND인데, A도 만족시키고, B도 최소치를 넘어가야 되고, C도 넘어가야 되는, 그러면 A, B, C가 다 만족시켰을 때, 우리는 비교 기준을 다 만족시켰을 때, 그 항목을 선택하는 거고, 분리 방식은 그 중에 A를 만족시켜도 좋고, B도 만족시켜 좋고, C도 만족시켜, all로 해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다 선택하는 거. 사전 편찬식은 최고 가중치가 높은 데서 또 찾아 들어가서 점수 가장 높은 거. 연속 제거 방식은 중요도가 높은 데서 최소치 이상 되는 거. 그랬더니 두 가지가 나오면 그 두 번째 가중치가 높은 항목에서 또 거기서 최저 수준을 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연속 제거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평가의 영향에 미친 요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크게 후광 효과와 맥락 효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앞에서 우리가 그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 후광 효과와 맥락 효과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고 이 후광 효과는 할로 이펙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뒤에 어떤 브랜드라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와 같이 제조국 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후광 효과가 되겠고요. 맥락 효과는 흐름상에서의 그 간섭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 효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컨텍스트 우리가 그 컨텐츠하고 컨텍스트가 있어요. 컨텐츠는 말 그대로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컨텍스트는 기성전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컨텐츠들이 모이면 컨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상식적인 건데 컨텍스트 이야기를 하는 게 맥락이란 뜻인데 흐름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계획서 같은 거 발표할 때도 맥락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죠. 어떤 맥락? 먼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응하는 솔루션으로서 내가 개발할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why, what, how 이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why가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 타당성 분석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what은 뭐냐면 그 본 사업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STP와 포피 믹스 이런 것들이 what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how는 실행 사업 계획서 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 효과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 배운 건데 제가 복습 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인 효과 이런 거죠. 미끼 상품.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 검색해 보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제품을 올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미끼 상품을 가지고 올렸다가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건 다 팔렸고 이런 것이 남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안을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유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협 효과는 뭐냐면
극단 대안이 선택집합 추가된 경우 중간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 메뉴 있죠. 메뉴를 두 가지만 선택했을 때 저가와 고가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죠? 고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고가보다 훨 비싼 초고가를 메뉴를 하나 더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선택을 고가, 그게 중간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타협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 대안이 선택 집합에 추가된 경우 중간 대안 선택 확률이 증가한다 이 뜻이고요. 유사성 효과, 이건 뭐냐면 요즘 이런 거죠. 당신 거기 출신이네. 나도 거기 출신인데 이겁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강조하는 효과죠. 그래서 어느 동네 사세요? 나도 거기 사는데 어느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이런 것들이 다 유사성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사성 좋아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홉스테드의 네 가지 변수에서 관계성, 우리는 집단주의가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 같이 있으면 유사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걸 similarity effec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사 대안이 나타난 경우 자신과 비슷한 속성을 공유하는 대상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똑같이 적으라면 저는 못 적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사성 효과하면 어, 자신과 비슷한 속성을 공유함으로써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효과다. 뭐 이 정도만 하고 예시로 해서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출신이냐 그 물어보는 것들이 다 유사성 효과다. 이런 식으로만 딱 적어도 100점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 효과, 이걸 프레이밍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프로스펙트, 보는 관점 이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할 때 관점을 만들어 줍니다. 평소에는 이게 그냥 그렇고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것의 어떤 사용 용처의 관점을 만들어 주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는 그냥 그 밸류에이션을 못 느끼는데 큐레이팅을 잘해서 그게 굉장히 좋게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 그 트로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트로트 하면 관점이 어땠습니까? 고리타분한 라떼 하시던 분들이 그냥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아주 나이 든 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인데 지금은 아주 그 트롯이 음, 다른 관점을 이렇게 딱 주니까 그때 프레이밍 이펙트에서 젊은 사람도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좋아하네 이런 관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롯이 예전의 그 트롯이 아닌 겁니다. 트롯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발라드풍 트롯도 있고 정통 트롯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화 효과, 이건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프라임이 뭐죠? 주요한 이런 뜻입니다. 메인 이런 뜻이거든요. 프라임 뭐 사전 이런 것도 있듯이 지배하는 이런 뜻입니다. 먼저 제시된 점화 단어, 지배하는 단어에 의해서 나중에 제시된 단어가 해석하는 데 영향을 받는 거죠. 테이블이란 단어를 보여주는지 탭을 보면 테이블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를 점화 효과, 점화 프라이밍 이펙트 뭐 이런 뜻으로 쓰는데, 자 이거를 외우려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후광 효과하고 맥락 효과인데 맥락 효과는 5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유인을 하겠죠.
그래 왔더니 보니까 비싸더라. 그래서 타협 효과를 쓰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디 출신이요 하니까 어때요? 나 어딘데? 아, 나도 그런데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제품은 말이에요 하고 설명을 할 때 구성 효과로서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예스를 유도하면서 점화 효과를 낸다. 어때요? 이거는 우리 기억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음, 이거는 제인에 해당이 됩니다. recognition, 즉 어, 그거죠. 그 사건에 의해서 스크립트죠. 스크립트로 기억하는 거죠. 자, 우리 이걸 스크립트로 기억하는 겁니다. 후광 효과와 맥락 효과가 있다. 후광은 말 그대로 뒤에 어, 어, 이 뭡니까? 후광이 들이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할로겐 할 때 할로가 그 뜻일 겁니다. 그래서 할로 이펙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맥락 효과는 처음에 뭐죠? 미끼, 유인 효과. 그 다음에 왔더니 뭐 메뉴가 두 가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타협 효과. 그 다음에 유사성 효과. 어디 출신이요 물어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하고, 구성 효과. 그 다음에 점화 효과. 그래서 이 구성 효과는 프레임을 그 관점을 제시한 효과. 프레임과 프라임, 점화 효과. 좀 헷갈립니다. 점화 효과. 이 앞에 yes, yes를 유도하다가 마지막에 yes 하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게 전부 프라이밍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방식으로 기억을 하면 쉽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방식이 실제로 소비자 행동론에서 배웠던 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연상으로 할 거냐, 스크립트 방식으로 할 거냐, 스키밍 방식으로 기억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은 기억을 할 때도 방법론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런 게 꼭 시험 문제가 아니라도 이제 안목이 생긴 거죠. 프레임이 생긴 거죠. 구성 효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기억도 이런 회상, 리콜, 그 다음에 제인, 레커니션의 뭐죠? 스키마, 스키밍 효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스크립트, 그 다음에 연상, 어소시에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이 생겼고 조금은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앞서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은 저는 꼭 시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이런 것들이 다 백그라운드가 돼서 연구 모형이 남들은 이런 것을 모를 때는 시야가 좁으니까 전혀 엉뚱한 연구 모형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지도사에 나오는 이론들은 전부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검증된 이론들을 전부 연결해서 만든 체계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체를 조망하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연구 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